지금 소개받은 오문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가 알기 쉬운 세법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 세법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 딱딱한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법에 대해서 처음 지금 이런 강의를 들어보는 분들은 제 강의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재미를 느끼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억에 의하면 원래 연극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처음 본 연극이 되게 재미가 있어야 그 연극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세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있게끔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세금이나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 세금이나 조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도 이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세금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문적인 분야로는 보통 회계학이나 우리가 법학이나 경제학 쪽, 이 재정학 쪽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 것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조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금 조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조세에는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보면은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특히 소득세가 그런데 이 소득세를 통해서 이 소득이 많은 자와 작은 자의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 경기 활성화,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경기가 가열되면 좀 조절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조세로서 다시 올려보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보통 보면 기부금 같은 거 있죠.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기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면 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비영리 법인의 좀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보통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대학이 소수민족을 좀 차별하는 정책을 썼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조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회적으로 또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조세도 있습니다. 보통 신텍스라고 부르는 제약적인 그런 가세. 최근에 보면 여러분 담배 소비세, 그죠? 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청량 음료에까지 가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소비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주제는 조세법을 이끌고 있는 큰 원칙 중에 하나인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그 조세법률주의와 계속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조세공평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세법률주의는 여러분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세채권, 조세채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채권과 채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은 조세와 관련되어서도 가세관청이 조세 채권자, 납세자가 조세 채무자가 되는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가세관청하고 어떤 그 조세와 관련한 채권 채무 계약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거든요. 없는데 다만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입법이 되면 그 조세법에 있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걸 보통 가세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세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가세 요건에 맞는 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위에서 그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그 뜻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조세법률주의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에 규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모습으로 가세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여러분이 그 조세법률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재형법정주의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이 재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는 둘 다가 어떤 침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법이나 형법에 대해서 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그 부당한 그런 어떤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이 기본적으로 그 납세자에게 너무나 큰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개인 소득세의 종합소득세율이죠. 소득세율이 제일 높은 세율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38%인데 거기다가 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8%를 합치면 41.8%가 되는데 지금 40% 정도가 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90%로 한번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조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90%를 올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그 소득세의 세제하에서는 9%가 더 얹어져 가지고 거의 99%가 될 텐데, 그렇다면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법이 입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세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세하고, 그리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로 가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법에 적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가세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조세법률주의의 병폐는 뭐냐면 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가지고, 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서 거기서 실제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납세자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부를 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법전이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사항이 납세자의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규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C에게 양도를 합니다. 보통 A가 C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A가 그렇게 C에게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B를 끼운다. B가 만약에 A의 배우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가 B에게 증여를 했다가 그 B가 C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A가 B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액이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B가 C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양도할 때 보면 양도할 때는 시가로 양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시가로 증여를 받습니다. 자, 2억에 산 부동산이 6억이라고 하는 가격이 됐다. 그럼 4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그 2억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가세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증여세가 제로일 것이고 6억이 됐으니까 6억에서 6억으로 파니까 그죠? 시가에서 파니까 양도 차익도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가세관청이 A가 C에게 직접 이렇게 넘기는 그런 거래와 B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를 달리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증여하고 B가 C에게 양도한다는 거래를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것은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는 한 두 번째 후자의 거래는 아무 세금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공평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직접 거래한 사람과 중간에 거래를 끼우는 이 중간에 거래를 끼우는 경우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조의 실지가세 원칙이라고 해서 그 14조의 사망을 보면 이런 중간에 끼우는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런 어떤 그 서로의 형식적인 측면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고 만약에 그 어떤 입법자의 어떤 의도에서는 양쪽에 대한 세액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공평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공평주의는 어찌 보면 조세 법률주의와의 태생적인 어떤 충돌을 가져왔다.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법에 써 있는 대로 가세하라는 것이고 조세 공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들 간에 공평하게 가세하라는 뜻인데 그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가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세법에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거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실질가세라고 하는 명목 아래 가세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조세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상속세,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같은 법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게 보완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증여세의 그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렸지만 이거하고 물려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특별히 요약을 안 해놨는데 지금 결국은 조세법률주의하고 그 실지가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부분 중에 어느 하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세법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기본법 14조가 이 실질가세라고 해서 사람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자 A가 B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그 B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A의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이 보통 보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 어떤 그 처리하는 과목들 간의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중간에 단계 거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스텝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중간에 거래를 사입하는 겁니다. A가 C에게 가는 것을 B를 끼우는 뭐 이런 거래이 아주 사망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질가세와 조세법률주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익히 알려진 사건 하나를 들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론스타라는 회사 알죠? 론스타. 론스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조세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역삼역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큰 빌딩 있죠? 그 빌딩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론스타가 미국에 있는 펀드인데 이 론스타 같은 경우가 벨기에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벨기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그 회사가 그 강남 파이낸스 빌딩을 취득했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유가증권, 지분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론스타가 어디다 팔았냐면 그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그걸 팔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론스타 같은 경우에 왜 벨기에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미국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벨기에에다 회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조세와 관련된 그 국제 간의 문제는
조세 조약, 이 텍스 트리티인데요. 이 트리티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 한미 조세 조약,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 조약, 한벨 조세 조약이죠. 이것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이 조세 조약에 의하면 론스타는 세금을 부과당해야 되는데 벨기에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있죠. SPC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SPC하고 페이퍼 컴퍼니는 정확한 완전히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한미 조세 조약에 대한 적용을 받기보다는 한벨 조세 조약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우리 가세관청이 벨기에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바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다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실체는 론스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 조세 조약을 적용하겠다고 나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실질가세입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SPC,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그 실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엔티티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본 것이고 그 조직을 법인격을 부인해보면 바로 뒤에는 그죠? 론스타 펀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론스타는 반발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법인격을 부인하나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국세기본법 14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지가세 원칙을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론스타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국내법이다. 우리하고의 관계는 조세 조약인데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반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의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텍스 트리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고 나중에 우리 그 판결을 내렸냐면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지가세 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뿌리박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조세공평주의. 이렇게 되면 실은 론스타가 조금 수세에 몰립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리티보다 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헌법은 그 나라에서 제일 위에 최상의 어떤 법원입니다. 법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논리로서 싸우는 것이 현재 조세법률주의와 실지가세죠. 론스타가 주장했던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 법인격을 부인하냐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실지가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세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약과 법률의 관계에서 또 그 론스타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헌법에 대한 기초했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대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종종 벌어지는 텍스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개념을 풀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그 조세공평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발현 모습인 실질가세,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가세를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징 증여의 개념을 제가 가지고 하기로 한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머릿속에 오래 남고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그 자료를 본 분들은 쉬운 세법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상속증여세가 나오나 의아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목적 하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상속세, 증여세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현재의 관심은 여러분들한테는 증여세에 제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쪽으로. 근데 제가 증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A가 B에게 무상으로 줍니다. 이게 증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증여의 모습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서 예전부터도 증여세를 가세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굉장히 어떤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기해짐에 따라서 이 증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진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증여의 모습이 뭐냐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A가 B에게 100억을 줘버려요. 이 증여입니다. 그리고 그 증여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100억입니다. 그냥. B가 A한테서 100억을 받아간 거죠. 요거보다 조금 복잡한 증여는 A가 B에게 부동산을 주는 겁니다. 왜 복잡하냐? 부동산에 대한 평가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현재에 와서는 이런 어떤 단순한 증여에 대해서는 이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증여인이 아닌지, 증여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런 분야죠. 최근에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는 대부분 이렇게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 들어봤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A가 B에게 현금을 주거나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죠? 대기업의 오너의 로얄 패밀리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5천만 원을. 주식회사 뭐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보다 더 적지만 하여튼 5천만 원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본시장으로 와서 상장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자본 이득을 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1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야, 그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에 대한 공평성, 그죠? 나름대로 같이 좀 열심히 살면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벌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그렇게 건전하게 발전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세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단순한 증여로부터 복잡한 증여까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증여세를 가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증여세를 가세하겠다 하는 것은 첫째, 그러한 행위가 증여라고 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조건은 그러한 증여행위 했을 때 그 증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을 100억 줘버리면 현금을 주는 행위 증여고 증여 이익은 100억으로 딱 확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예를 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줬어요. 이것이 증여냐? 전통적인 증여는 아니죠. 전통적인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느끼기에 뭔가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뭔가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한 행위를 증여라고 증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은 제가 상증세라고 줄일게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2003년 12월 말 2004년 초인가요? 그때 우리가 포괄증여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무상으로 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상증세법 2조 3항의 증여의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법 제554조의 증여의 개념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상증세법 2조 3항을 가지고 증여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충분히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554조를 가지고 증여를 판단할 때는 그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상증세법 2조 3항에는 이렇게 넓게 포함하고 있다. 실은 여러분들이 앞에 굉장히 많은 그 말이 있지만 제일 뒤에 또는부터 그 뒤에 말만으로도 충분히 증여를 설명할 수 있다. 2조 3항 가지고. 2조 3항의 증여의 의미를요. 자, 기여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거다. 그 재산이 증가된 자가 수증자가 됩니다. 타인이 기여한 자가 증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증여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게 넓혀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증여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계속 변천되면서 그것이 사회적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볼 때 증여가 아니던 것이 지금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A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팝니다. 양도입니다.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이 됩니다. 그 상장된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여러분이 주식을 해본 분들은 상장하기 직전에 주식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될 건데요.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주식을 상장 전에 줬다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증여라고 받는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상증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2조 3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의 개념을 엄청나게 넓혀놓은 것이다 보이고요.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 요건이라 했는데 하나가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증여 이익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증여 이익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계산하기 힘들고 그러한 어떤 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 자 쪽에서 이거는 뭐 대체 예측 가능하지 않다.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된다면 앞에 아무리 증여의 그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세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한 요건인데 여기 잠깐 보시죠. 상증세법 2조 3항은 완전 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규정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우리 상증세법 구조를 말씀드리면 2조 3항에서 굉장히 넓혀진 그 증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상증세법 그 뒤쪽입니다. 33조에서 42조까지 해서 그 구체적인 그 경우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열거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예시적 열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한정적 열거라고 해서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에 법에서 법전에서 이것은 예시적 열거다, 한정적 열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법전에 대한 서로 상호관계를 보게 되면 법문을 보다 보면 이것이 예시적 규정인지 또는 한정적 규정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33조 내지 42조에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2조 3항의 그 증여 개념을 완전히 넓혀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있는 규정들이 뭐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 것들 이걸 예시적 열거로 봐야 될 건가? 또는 한정적 열거로 봐야 될 거냐인데 뭐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시적 열거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그 열거에 대한 성격 자체를 한정적 열거로 가져가게 되면 2조 3항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어떤 관계로 볼 때는 그 뒤에 규정들을, 열거 규정들을 우리가 예시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련 판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대법원 판례고 하나가 행정법원 판례인데 이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의 개념이 포함이 되고 증여 이익에 대해서 합리적 객관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인데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있는 열거 규정에 어디에도 안 적어놓고 있지만 2조 3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예시적 열거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계산 방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그 말은 가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둘이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2조 3항을 가지고 직접 적용해서 가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산 방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세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판례를 보면 현재 법원이 보고 있는 우리 그 상증세법의 이주 사망행과 그 뒤에 있는 열거적 규정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괄증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만 일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 기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우리 증여의 개념에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혀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넓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증여의 개념을 많이 넓힐수록 조세 법률주의하고는 부딪히겠죠. 조세법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가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는 증여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조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세 법률주의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후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후퇴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미국의 경우도 이건 제가 상속세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상증세법 2조 3항의 포괄증여에 대해서 만약에 그 나름대로 이 조세법적으로 비판을 한다면 조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세 법률주의와는 좀 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초에 그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서 그 도입 초기에는 굉장히 그 위헌 논란이 잦았습니다. 위헌이다 이거. 조세 법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조문이 사라지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는 위헌 논란은 너무나 이제 때늦은 논란이 됐다.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2조 3항의 그 포괄증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살려서 결국은 그 증여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증여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A와 B는 A가 아버지고 B가 아들입니다. A가 B에게 직접 현금 줘버리면 정해입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직접 현금을 안 줍니다. B가 대주주로 있는, 더 쉽게 말하면 B가 10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 갑에게 자산을 증여합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에 B가 A에게서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가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야, 그것도 증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정한 요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세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를 들자면 B가 그 100% 지분을 들고 있는, 자, 여러분들한테 100%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아니라도 가세할 수 있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갑이라는 회사에게 증여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회계적으로는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는 자산 수증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제가 뭐 깊이 말 안 했죠.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수증이익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그 갑이라는 회사에 결손금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무상 결손금이긴 합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결손금이 예를 들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1,000억이 있는 회사에다가 A가 1,000억을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면
우리 법인세법은 이 결손금이 많은 그런 법인에 대해서 그 결손금 범위까지는 이걸 상기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결손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죠? 그래서 아예 그 흑자법인, 그러니까 결손이 전혀 없는 회사에는 뭐 1,000억을 바로 증여하면 그 1,000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1,000억의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다가 1,000억을 기부하면 그만큼 상계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억을 이렇게 그 증여를 함으로써 B의 지분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 갑의 자산 가치가, 아니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요 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그 적자법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흑자법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거 가지고 소송이 크게 붙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1,000억이 있는 회사에 1,000억을 기부했으면 우리 법인세법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하면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적힌 대로 과세합니다. 증여이익 계산할 수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00억의 결손금이 있는데 1,300억을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럼 300억이 초과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과세관청은 처음에 그 1,000억에 대해서, 그 1,000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있어서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넘치는 300억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주장은 법 규정이 없으니까 과세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과세관청이 처음에 생각은 요 300억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2조 사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2조 사망으로 갑니다. 2조 사망은 굉장히 증여 개념을 아주 넓혀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 뒤에 있는 열거 규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고 넘치는 300억에 대해서는 2조 사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1,0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결손이 없고 아예 결손이 없는 회사예요. 결손이 없는 회사에 1,300을 줬어요. 이거 법인세 냅니다. 그죠? 법인세 내고 그러고 나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그러면 납세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세관청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조 사망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겠죠? 현재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의미에. 조세법이 없는데 왜 과세하나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아니야. 2조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붙었고 거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 만나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특강이 예정된 게 그 전이었는데 그때 만나서 그 말 못했을 텐데 10월 15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10월 15일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여튼 판결은 낸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최근에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결손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1,000억을 이렇게 증여한 그 경우에서는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 왜? 조세법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1,000억에 대해서 1,300억을 그 결손이 있는 회사에 1,300억 주면 1,000억까지는 증여세 내지만 300억 초과된 부분은 조세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예 결손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1,300억을 증여하게 되면 그것도 조세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그 키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지금 대법원대로의 판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열거와 2조 사망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정적 열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제로 했던 것은 2조 사망의 의미는 만약에 뒤에 있는 열거 규정을 한정적 열거라고 해석하는 한 2조 사망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 판단들이 보면 여러분이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심 행정법원이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 판단들이 다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도 하고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고등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논란이.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판단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결론은 똑같았더라도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죠? 법이 없는 거 가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결론이 동일하더라도 만약에 그 과정에 대해서 다르게 끌고 갔더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적자법인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세무상 결손금과 자산 수중이익을 상기할 수 있다는 그죠?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법인세법에서 나름대로 그 두 개를 상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한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세무상 결손금이 많이 쌓인 회사, 굉장히 힘든 회사입니다. 그죠? 힘들잖아요. 힘든 회사는 나름대로 증자를 하거나, 그죠? 밖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대부분 그런 회사가 만약에 증자를 한다면 결손금이 많은 상태에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국 증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자를 해야 됩니다. 감자를 해야 되는데 감자를 하지 아니하고도 그 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다른 외부에서 그죠? 누가 자산 수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되거든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산 수중이 이루어졌는데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법은.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과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여기 그 대주주가 자기의 어떤 그죠? 특수환경이라는 거죠. 그 특수환경이 되다 보면 이번에 회사도 살리고 증여의 어떤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걸 선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 결손의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라든지 증여이익이라든지 또는 적자가 아예 아닌 그죠? 흑자법인의 경우에 증여를 해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과세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법원하고 그죠? 대법원하고 결론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해 본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이 똑같더라도 가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가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결론이 맞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는 올바른 그런 판단이라고 보기 힘든데 하여튼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긴 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그 2조 3항과 뒤에 그 열거 규정들의 관계를 찾아보면 결국은 조세법률주의와 그죠? 실질과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벌써 올려놨네요. 제가 실은 그 오문성의 조세산책이라고 하는 그 개인 블로그는 아니고요. 어느 연구원의 블로그인데 거기에 조세 쪽으로 제가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입니다. 근데 그 조세 쪽에 글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 가장 최근에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가 쓰기 때문에 제가 그 글 쓴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아마 찾아보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 몇 개를 지금 뽑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조세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조세법에 있어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따로 1대1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이런 어떤 그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적인 계약이죠. 그런데 이 조세 기능이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쓸 재원을 마련하는 그 기능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보통은 그 기능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걸 입에 담기가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우리가 현재 좀 쓸 돈이 많은데 세금이 없으니까 좀 많이 걷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분을, 그죠? 나름대로 현재 지금 투기가 가열되니까 어떻게 하자. 뭐 종합부동산세를 하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명분을 썼지만 거기에 가만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쓸 돈은 100인데 지금 100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걷어들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조세가 활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이다. 하지만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어떤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할 때 보면 그 사람 참견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 일 이외에 다른 일도 다 참견하고 다니는 걸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세법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한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명의신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사둔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안 사고 내가 돈은 내가 내는데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주식을 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나는 이제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친구는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친구의 이름을 빌린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은 여러 군데로 해보지만 이 신탁, 명의신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이유는 진짜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뭐냐면 내가 친구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게 되면 친구가 나한테 증여를 받은 거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내가 친구의 이름을, 내가 돈 100억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친구 이름 빌려서 주식을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친구한테 100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빠져 있는 것이 부동산은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이 빠져 있는 이유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명의신탁은 주식을 취득할 때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던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있고 빌린 자가 있는데 우리 조세법은 여기에 대해서 그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증자로 보고 여기에 증여세를 가세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그 조건도 없었는데 헌법 불합치 판정이 한번 나면서 그거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처음에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도입될 때는 거기서 말하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말했습니다. 증여세를 말했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시기가 이렇게 쭉 이제 오면서 다시 한번 그 조세의 개념을 증여세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국세, 지방세, 간세 거의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자의 의도가 명의신탁자가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간에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무리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조금 이게 흐름 자체가 흔들리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명의 A가 B의 이름을 빌리면서 A가 결국 그 소득세가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사후적으로 조세가 회피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는 몇 억을 물었습니다. 몇 억 되죠. 왜냐하면 그 증여세는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실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도 가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25만 원의
세금을 내가 결국 자기가 안 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결국 못 내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 몇 억의 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목적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 판단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경우는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를 내지 않기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로 미미한 조세의 포탈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판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위헌 논란이 지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은 여러분이 국회나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거 열 때 상속 증여세의 어떤 개정 방향, 개선할 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통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빌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은 보통은 선의죠, 선의. 그냥 내 친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첫 번째 충격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빌려준 자에게 옵니다. 빌려준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이제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준 경우. 그래서 이제 증여세가 나온 경우죠.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나오면 상당히 자기는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게 여기 지금 완전 이건 뭐죠? 왜 넘겼지 이거? 세법 오지압이 넓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분 세법 오지압도 넓다의 첫 페이지에 저 밑에 쪽에 가보면 세 번째 단락에 실제 사례를 보면 A는 B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10억만큼 취득을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A이고 명의자는 B가 된다. A가 B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첫째,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와 둘째,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명의신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도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경우하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판단이 쉽습니다. 그죠? 세 번째 경우는 결국은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고 조세 회피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첫 번째 경우는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될 수 있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세 회피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아까 보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소득세를 한 25만 원 정도 못 내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억대의 증여세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고, 이 경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가? 왜 세법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증여세라고 하는, 조세를 회피한다고 할 때 그 조세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이 증여세를 회피한다는 증여세의 목적에 한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국세, 지방세, 관세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조세 개념을 도입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세목을 자기는 증여세는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증여세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꼭 왜 조세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가? 다른 어떤 수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태료를 한다든지 가태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세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여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여기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그런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 3페이지 말입니다. 3페이지의 첫 단락에 보면 감소된 양도소득세액이 25만 원의 소액이었음에도 조세피가 이루어진 것에 착안해서 8억 6천 정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억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나름대로는 또 그런 어떤 방향이 틀어진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자, 조세 피해 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는 예전에 그 상법상에 발기인에 대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래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소액의 소득세 회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관련 없는 세목에다가 전혀 관련 없는 금액을 그저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법 참 오지랖도 넓다. 왜 이런 경우까지 그 세법이 개입을 해서 참견하려고 들까 하는 얘기를 쓴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세법 오지랖도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지금 그 블로그에 쓴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그 내용들이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 완전 포괄증여 과세에 대한 정당성인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걸 한번 그 리마인드 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증여의 개념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증여 이익을 계산하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원칙적인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조세법에 증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에 포섭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포괄증여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는 아예 우리 조세법에 증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법에 증여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차용했다고 봐야 되죠. 민법상에 대한 그 민법에서 말하는 554조의 증여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왔고 그거로 하기는 너무 이게 좀 범위가 좁다 보니까 증여의제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을 넘어서는 증여의 경우도 가세할 수 있게끔 증여의제라는 조항을 두어서 여러분이 법률 용어로서는 의제, 간주, 본다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뭐 증여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나름대로의 그 증여에 대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여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 그 시절에서는 증여의제라고 하는 그 적혀 있는 그 증여만 증여이기 때문에 결국 뒤에 있는 열거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열거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 열거에 대한 성격은 결국 한정적 열거의 성격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증여 개념을 확 넓히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거를 하고 있는 규정들은 예전에 증여의제라고 하는 그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여의제라는 조항, 그런 문구 자체를 쓰기가 조금 부적합하니까 요즘에는 그 조세법, 상증세법에서는 그 상증세법 32조부터인데요. 32조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쓰이냐면 증여이익에 대한 계산 규정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쭉 뒤에 썼는데 이제는 이것이 계산 규정이다라고 한 거죠. 계산 규정. 계산 규정이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예전에 증여의제 조항으로 가져 있던 것을 증여 계산 규정으로 뒤로 가져왔죠. 다시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대로의 옷을 입고 있고 예전에 한정적으로 보던 그 조항이 그대로 법전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2조 3항이라고 하는 게 범위를 확 넓히면 그 뒤에 있는 조항들은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성격이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납세자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서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은 그 뒤에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 있잖아요. 그 규정들은 굉장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려면 그 규정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기는 제가 안 적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상징세법 아까 2조 3항의 뒤에 있는 열거 규정들은 33조부터 42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규정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상징세법 41조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해서 그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거래를 해가지고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시적 역으로 보기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 규정을 보면서 납세자들은 이 규정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가세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예시적 규정 같으면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고 예시적 열거 같으면 조금 이제 좀 이게 덜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 요건에서 벗어나면은 가세하기가 힘들다. 가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납세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세관청은 그 조항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조항과 유사하지만 조금 조건이 다른 것은 2조 3항으로 가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측면을 제시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증여의제 조항으로 들고 있던 그 조항들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현재 계산 규정으로 들고 왔는데 이 규정에 적혀 있는 것들에서 거기 적혀 있는 것 중에 정확히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 뒤에 있는 규정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세의 필요성 또는 현실적으로 가세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언뜻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더라도 가세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다가 현실적으로 가세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 이해하나요? 좀 어려워졌나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뒤에 있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건이 한 개만 딱 틀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가세관청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가세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아예 그냥 아무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현재 지금 보면 조금 가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적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재의 어떤 지금 대법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2조 3항으로 가세하기는 어느 게 더 쉽냐 하면 아예 거기 적혀있지 않은 게 더 쉽습니다. 왜? 적혀있지만 요건이 정확히 안 맞으면 가세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런 나름대로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그냥 거기 적혀있지도 않고 둥 떨어져 있는 징역 이익은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거기 아예 적혀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건 2조 3항으로 가기가 수월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가세 지금 가능성 제가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쉽게 지금 판단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조세법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 논란이 대상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조세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단초를 하나 보여드린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조세법률주의와 실지가세 원칙이라고 하는
실지가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와의 관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 문제들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밤을 새고 얘기하더라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하더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정도의 제가 끝을 내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부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부금이 줄었다. 기사 보셨어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정치권에서는 야 이거 기부금 좀 늘리기에 세법 개정을 다시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 연말정산 파동이나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좀 시끄러웠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그 소득공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득공제. 들어보셨어요?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이런 거 있는데 소득공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100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있으면 소득공제 해줄 때는 40을 그냥 거기서 빼버립니다. 60이 남잖아요? 거기다 뭐 이렇게 세율을 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먼저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 자체에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40과 세액공제 40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40이 훨씬 좋죠. 세액에서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게 왜 세액공제로 우리 세제실에서 이 바꾸기를 추진했고 현재 현실화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소득세율이 6%인 사람이 있고 38%인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100의 소득공제를 해주면 이 세액공제 효과가 여긴 6이고 여긴 38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빼는 것보다는 나중에 세액 자체가 나오면 거기서 빼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육비나 의료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신적 여유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기부할 때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자가 하게 되는 것이 기부인데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찌 보면 이제 소득 재분배는 더 기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저 자체도 그것이 꼭 반드시 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냐 아니면 나름대로 뭐 개인들이 다 움츠려들어서 그런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혼합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법 개정이 충분히 거기에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액공제로 인해서 기부금과 관련된 세액공제로 인해서 뭐 신문지상 보도를 보니까 세수는 3천억이 증가됐고 기부금은 2조가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부금이 줄어들고 세수는 증가되고 결국은 세수가 증가됐으니까 뭐 가세한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원은 또 증가됐죠. 하지만 기부금이 감소했다. 기부금을 받는 대부분의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보통은 이제 비영리 법인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NGO나 NPO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부금의 어떤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NGO나 NPO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논리가 이게 쭉 쓰다 보면 결국 이런 조세 정책적인 견지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3천억의 세수 증가라고 하는 게 2조의 어떤 기부금 감소와 맞물려서 판단해 보면 결국은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법 개정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NGO나 NPO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 정부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일도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만약에 기부금이 줄어들어서 NGO나 NPO의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뛰어들어서 해야 될 수 있다. 정부가 뛰어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가 뛰어들어서 한다면 그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다면 결국 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기부금이 감소된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부 쪽에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뛰어들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그 뛰어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뭐 세수를 올린다든지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름대로는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그죠? 기부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고, NGO나 NPO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행위를 뭐 서로 보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좀 하기에 좀 부적합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데 좀 정부로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지위에서 하기는 좀 힘든 그런 것들도 NGO나 NPO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다면 하여튼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세법 개정을 통한 그 세수 증대와 그 기부금에 대한 감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게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는 조금 더 그죠?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신문 보니까 뭐 빨리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그 부분의 수정은 분명히 뭐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근 이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보면은 8월 말 정도 되면 은행연합회에 모여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라고.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은행연합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 전에 벌써 이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법이 이제 나름대로 개정되는 방향이 정해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경제 환경에 대해서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짧은 시기에 빨리빨리 개정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법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세법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 같은 우리가 보통 법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법학 부분은 그렇게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뭐 굉장히 자주 이루어져서 그 세법과 관련된 책들도 계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학문으로서 전공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바쁜 면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특별히 없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끝낼 텐데요. 하여튼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조세 전공하거나 제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이제 만남인데 나중에 또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세법하고 좀 친숙해지고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가 항상 합법적으로 내면서 사업이든 뭐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 열기가 뜨거운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